밤의 공기는 피와 녹 그리고 바다의 짠내가 뒤섞인 채 부두를 감쌌다. 권태만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천 개의 불빛이 그의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텅 빈 눈에는 어떠한 감흥도 담기지 않았다. 흑룡회라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정점에선 그에게 세상은 이미 정복된 사냥감에 불과했다. 권태와 지루함이 그의 영혼을 좀먹고 있었다. 그때 그의 충실한 오른팔인 박 전무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보스, VVIP들을 위한 특별한 경매가 열렸습니다. 혹시 기분 전환이라도 하실까 하여 말씀드립니다. 권태만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잠 못 이루는 밤, 쓸모없는 인간들이 벌이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의 전시회라도 구경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걸치고 어둠 속으로 몸을 실었다. 경매장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지만 내부는 화려하고 퇴폐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면 뒤에 추악한 얼굴을 숨긴 채 모여들었다. 상품은 보석이나 예술품이 아니었다. 절망의 끝에 내몰린 인간들이었다. 권태만은 가장 구석진 VIP 좌석에 앉아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무대를 경멸적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권태를 잠시나마 있게 해줄 자극뿐이었다. 몇 명의 가련한 인간들이 헐값에 팔려나갔다. 그때 무대 위로 한 여자가 끌려나왔다. 남루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다른 이들처럼 울거나 애원하지도 공포에 질려 떨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대 아래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텅 빈 눈으로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무심하고 공허한 눈빛이 권태만의 흥미를 끌었다. 경매사가 그녀의 나이와 쓸모에 대해 떠들어댔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녀의 저항적인 태도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때 권태만이 나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30파운드. 장래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 액수는 모욕 그 자체였다.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이 끔찍한 장소에서조차 그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가격이었다. 경매사는 당황했고 다른 참석자들은 감히 권태만의 심기를 거스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렇게 그녀는 단돈 30파운드에 팔렸다. 권태만의 부하들이 그녀를 데리고 나가는 동안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권태만은 오히려 그 시선이 마음에 들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루함을 달랠 최고의 유의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경매장을 떠나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권태만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그녀를 세워두었다. 그는 부하들을 모두 물리고 고요한 공간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침묵,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름이 뭐지? 다시 한번 물었지만 여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권태만은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더러운 얼굴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여전히 죽지 않은 불꽃을 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시감이 느껴졌다. 그는
이 알 수 없는 감정의 근원을 찾으려 애썼지만 떠오르는 것은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착각일 것이라 치부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때 그의 손끝에 희미한 흉터 자국이 느껴졌다. 관자놀이 바로 위 머리카락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그 흉터를 만지는 순간 권태만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가 있었다. 비가 쏟아지던 항구, 총성, 그리고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던 한 인형.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그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욕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씻어, 더러운 건 질색이니까. 여자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욕실로 사라지자 권태만은 술병을 집어들어 거칠게 벽나발을 불었다. 알코올이 그의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대체 이 불쾌한 기시감은 무엇인가?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다. 몸에 맞지 않는 커다란 샤워 가운을 걸친 채였다. 씻어낸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이목구비는 놀랍도록 뚜렷하고 차가운 인상을 주었다. 권태만은 다시 한번 그녀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는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권총을 집어들어 그녀에게 던졌다. 자살이라도 하고 싶으면서 기회는 한 번뿐이다. 총은 그녀의 발 앞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총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훈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제되고 안정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가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섰을 때 권태만은 그녀의 눈에서 아주 잠깐 사리와 비슷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녀가 몸의 중심을 미세하게 낮추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방어 자세가 아니었다. 공격을 위한 준비 자세였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졌다. 1년 전 러시아 마피아와의 최대 무기 밀매가 이루어지던 그 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단 한 사람의 방해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어둠과 폭우 속에서 나타난 정체불명의 요원, 수십 명의 흑룡의 조직원들이 그 한 명에게 처참하게 쓰러졌다. 권태만은 멀리서 저격총의 스코프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요원은 남자들 틈에서 신들린 듯 움직였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스쳐 지나간 총알이 그의 뺨에 상처를 냈었다. 권태만은 스코프를 통해 아주 짧은 순간 그 요원의 얼굴을 보았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관자놀이의 흉터,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 그는 그저 뛰어난 실력의 남자 요원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 흉터, 눈빛, 그리고 방금 전의 그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그날 밤의 유령과 정확히 일치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이 그의 전신을 휩쓸었다. 권태만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 권태만, 피도 눈물도 없는 흑룡회의 보스가 처음으로 공포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단돈 30파운드, 하나로 고작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사온 이 여자는 자신의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뻔했던 바로 그 비밀 요원이었다. 그는 경매장에서 그녀의 굴하지 않는 눈빛에 흥미를 느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그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에 찬 도발이었던 것이다. 너, 권태만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여자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일부러 잡혀왔던 것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와야만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권태만은 제 발로 호랑이를 자신의 안방에 들인 셈이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권태만의 뇌리를 관통한 것은 분노나 배신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이한 희열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평생을 지루함과 싸워온 그에게 이 여자는 신이 내린 가장 자극적인 장난감처럼 느껴졌다. 그의 입가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닌 차갑고 광기 어린 웃음소리였다. 펜트하우스의 고요한 공기가 그의 웃음소리에 섬뜩하게 찢어졌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그의 눈은 탐욕과 소유욕으로 번뜩였다. 재미있군. 정말 재미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감히 내 영역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건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나? 그의 질문에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동요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볼 뿐이었다. 권태만은 그녀의 턱을 다시 한번 움켜쥐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거칠지 않았다.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그러나 소나기의 힘은 결코 풀지 않은 채였다. 죽이는 건 너무 시시하지. 넌 내게 1년 전의 패배감과 모욕감을 안겨줬어. 그 빚은 그렇게 쉽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부터 넌 내 것이다. 내 이름도 과거도 모두 지워. 넌 그저 30파운드짜리 노예일 뿐이야. 내가 그 오만하고 꺾이지 않는 눈빛을 절망으로 물들여 줄 테니. 그의 선언은 사형선고와도 같았지만 한서진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 권태만의 지독한 오만함과 뒤틀린 소유욕이 그녀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겠다는 그의 생각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그녀는 계획대로 눈빛에 총기를 거두고 미세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그녀는 완벽한 피해자를 연기해야만 했다. 다음 날부터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권태만은 그녀에게 진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다. 그녀의 본명을 부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서진은 펜트하우스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최고급 가구들 사이를 소리 없이 움직이며 청소를 하고 그가 식사를 할 때는 옆에 시중을 들었으며 그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야 하는 그림자가 되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감시 카메라와 조직원들의 눈에 의해 철저히 감시당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보이는 것 이상을 보고 있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펜트하우스의 구조, 비상구의 위치,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모두 머릿속에 그렸다. 권태만의 서재를 정리하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의 종류와 보안 등급을 파악했다. 그가 통화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으며 조직의 핵심 인물들의 이름과 역할을 암기했다. 그녀의 뇌는 살아있는 정보 수집 장치처럼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있었다. 며칠 후 박 전무가 펜트하우스를 찾아왔다. 그는 거실 한쪽에서 묵묵히 카펫을 닦고 있는 서진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권태만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보스, 저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뭡니까? 며칠째 저렇게 두고 보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처리하는 게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살기가 배어 있었다. 권태만은 와인잔을 흔들며 여유롭게 대답했다. 박 전무, 성급하게 굴지 마. 사냥의 재미는 사냥감을 바로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야.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며 공포에 질려
발버둥 치는 모습을 감상하는 데 있는 거지. 그는 서진을 향해 턱짓하며 말을 이었다. 저 여자는 아주 특별한 사냥감이야. 아주 오랫동안 나를 즐겁게 해줄 거다. 그러니 자네는 잠자코 지켜보기나 해. 박 전무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지만 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서진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서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다. 평범한 노예의 눈빛이 아니었다. 너무 깊고 너무 고요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그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물론 국가정보원 소속 최정예 요원이었던 한서진의 신원은 완벽하게 세탁된 상태였기에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고아원에서 자란 불행한 과거뿐이었다. 권태만의 심리 게임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다. 어느 날 밤 그는 조직의 간부들을 펜트하우스로 불러들여 파티를 열었다.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 술 냄새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는 서진에게 가장 노출이 심한 하녀 복을 입히고는 간부들 사이를 오가며 시중을 들게 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녀가 한나완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였다. 간부들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훑었고 저속한 농담을 던졌다. 한 간부가 술에 취해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서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지만 그녀는 곧바로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몸을 움츠렸다. 그 찰나의 변화를 권태만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며 흥미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면이 언제쯤 벗겨질지, 그 본성이 언제쯤 드러날지 기대하고 있었다. 서진은 간부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애처롭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에 간부는 흥이 깨졌다는 듯 그녀를 밀치고는 다시 술잔을 집어들었다. 서진은 비틀거리며 물러나 주방으로 향했다. 혼자가 되자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방금 전의 상황을 복기했다. 간부들의 얼굴, 대화 내용, 서열 관계. 굴욕감 속에서도 그녀의 분석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권태만은 텅 빈 거실에 서 있는 서진에게 다가왔다. 오늘 재미있었나? 네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던 정의로운 세상의 민낯이 저런 거야.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결국 모두가 비굴해지지. 그는 그녀를 조롱하며 말했다. 하지만 서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친 기색으로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울 뿐이었다. 권태만은 그녀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더 강한 자극을 원했다. 그는 서재에서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 하나를 가져와 그녀의 앞에 던졌다. 항구 총격 전 괴한의 습격으로 국제범죄조직 밀거래 무산. 1년 전 그 사건을 다룬 기사였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지?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 악당들을 물리쳤다는 흔한 영웅담이야. 꽤나 감동적이지 않나? 서진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기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권태만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는 지금 그녀를 떠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최대한 순진하고 무지한 표정으로, 그러나 목소리에는 경멸을 담아 말했다. 어차피 세상은 이런 놈들이나 저런 놈들이나 똑같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든 말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권태만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그녀가 분노하거나 혹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 과장되게 부인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철저한 허무주의와 냉소로 무장하고 있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에 환멸을 느낀 사람처럼.
권태만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이제 텅 빈 공허 한만이 남아있는 듯했다. 1년 전 수십 명의 조직원들을 쓸어버리던 그 예리하고 살기등등한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이 여자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일까? 권태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그녀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있는 것 같았다. 가면을 쓴 것은 누구이고 그 가면 속의 진실은 무엇인가? 위험한 동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펜트하우스는 다시 적막에 잠겼다. 권태만은 서재에서 복잡한 심경으로 시간을 태웠고 한서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방의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감각은 더욱 예리해졌고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1년 전 그날 밤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폭풍 우치던 항구의 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당시 국가정보원 해외범죄정보센터 소속이었던 그녀, 코드네임 세이렌. 그녀의 임무는 국제무기 밀매 조직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몇 달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러시아 마피아와 국내 최대 규모의 폭력 조직인 흑룡회가 대규모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모든 정보가 권태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지하 세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인물이었다. 그를 잡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거래 당일 항구에는 태풍이라도 몰아칠 듯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작전은 경찰 특공대와의 공조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경찰의 움직임이 사전에 차단되었다는 긴급 연락이 왔다. 지원 병력은 오지 않을 것이고 작전은 취소되었다는 상부의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서진은 포기할 수 없었다. 눈앞에서 수많은 총기들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단독으로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어둠과 빗줄기를 엄폐물 삼아 그녀는 유령처럼 컨테이너들 사이를 이동했다. 흑룡회 조직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교과서처럼 예측 가능했다. 서진은 소음기를 장착한 권총과 특수 제작된 나이프만으로 조용히 외곽의 경비들을 처리해 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수년간의 훈련이 만들어낸 완벽한 살인 기계, 그것이 바로 그녀였다. 거래의 핵심 장소인 4번 부두 창고에 접근했을 때 그녀는 이미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을 쓰러뜨린 후였다. 창고 안에서는 권태만과 러시아 마피아의 수장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 창고를 둘러싼 수십 명의 중무장한 조직원들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로 했다.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경로를 통해 창고 지붕으로 올라가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잠입했다. 그녀는 창고의 전력 차단기를 찾아냈다. 불이 꺼지는 순간 그녀는 어둠 속의 포식자가 될 터였다.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그녀는 차단기를 내렸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암흑과 혼란에 휩싸였다. 고함과 욕설이 터져나왔고 이내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혼란에 빠진 조직원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녀는 적들의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을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게 누볐다. 권태만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당황하지 마라. 적은 한 명이다.
조명을 확보하고 놈을 찾아내. 그는 어둠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지휘관이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은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켜고 비상 조명탄을 터뜨렸다. 다시 빛이 돌아오자 창고 안은 이미 시체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검은 전투복을 입은 한 인형이 서 있었다. 바로 서진이었다. 권태만은 멀리 떨어진 컨테이너 위에서 저격총의 스코프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경찰 특공대의 기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적이 단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경악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혼자서 자신의 정예부대를 도륙내고 있는 악마였다. 그는 스코프의 십자선을 그녀에게 맞추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하지만 서진의 감각은 그의 살기를 먼저 읽었다. 그녀는 총알이 날아오기도 전에 몸을 날렸고 권태만의 총알은 그녀의 관자놀이를 스치며 상처만 남겼을 뿐이었다. 그 순간 서진 또한 그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녀는 지체 없이 그를 향해 응사의 총격을 가했다. 총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피를 흩뿌렸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권태만은 급히 몸을 숨겼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의 시선이 스코프를 통해 마주쳤다. 권태만은 보았다. 모든 것을 파괴할 듯 이글거리는 그 냉혹한 눈을. 그날의 기억은 그의 뇌리에 깊은 상처처럼 새겨졌다. 결국 흥룡에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퇴각했고 거래는 완전히 무산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유령 같은 존재를 찾기 위해 모든 정보망을 동원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다시 현재 서진은 과거의 기억을 떨쳐내고 눈을 떴다. 그날의 임무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거래는 막았지만 권태만을 체포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동료들에게 신뢰를 잃고 결국 조직을 나와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권태만과 그 뒤에 숨어있는 부패한 권력의 고리를 끊어내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권태만의 서재를 청소할 기회를 얻었다. 권태만은 박 전무와 함께 외출한 상태였다. 서재는 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자 흥룡의 심장부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먼지를 털고 책을 정리하는 척하며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스캔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권태만의 비자금 내역과 뇌물 장부였다.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녀는 권태만이 평소 아끼는 것처럼 보였던 고풍스러운 지구본으로 다가갔다. 표면을 닦는 척하며 그녀는 미세한 틈이나 버튼이 있는지 확인했다. 손가락 끝에 예민한 감각으로 지구본의 북극 부분을 눌러보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지구본의 한 부분이 열리며 비밀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USB와 함께 검은색 가죽으로 된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바로 저것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는 수첩을 꺼내들었다. 안에는 날짜와 이름 그리고 거액의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특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다. 서재혁 부장검사. 현직 검찰 고위 간부였다. 이것만 있으면 권태만뿐만 아니라 그에게 빌부터 기생하는 부패한 사법 권력까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녀는 소형 카메라로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빠르게 촬영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이제 증거는 확보했다.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외부로 전달하고 어떻게 함정을 파느냐였다. 그녀는 단순히 증거를 경찰에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재혁 같은 인물이 뒤를 봐주고 있는 한 증거는 쉽게 묵살되거나 조작될 수 있었다. 권태만과 그의 비호 세력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야 했다.
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규녀를 만들 첫 번째 대상으로 그녀는 박전무를 선택했다. 그는 권태만의 가장 충실한 개였지만 동시에 가장 의심이 많은 인물이기도 했다. 서진은 기회를 기다렸다. 며칠 후 박전무가 권태만에게 결제를 받으러 펜트하우스에 들렀다. 서진은 그들에게 차를 내어가는 척하며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새로운 마약 유통 루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박 전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서진은 일부러 찻잔을 권태만의 서류 위에 엎질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과장되게 당황하며 연기했다. 권태만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중요한 서류가 젖어버렸기에 어쩔 수 없이 서류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틈을 타 서진은 박 전무의 서류 가방 옆에 아주 작은 도청 장치를 몰래 부착했다. 모든 것은 10초 안에 이루어졌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박 전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방에서 도청 장치가 보내오는 신호를 수신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박 전무의 대화 내용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 전무의 동선을 파악하고 싶었다. 도청 장치의 GPS 신호를 통해 그녀는 박 전무가 권태만 몰래 한 주점의 룸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해킹을 통해 그 룸의 예약자 정보를 확인했다. 김 기자. 부패와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박 전무는 권태만을 배신할 생각은 없었지만 조직의 미래를 위해 독단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경쟁 조직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서진은 권태만이 신문을 보는 시간에 맞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제 박 전무님이 외출하실 때 어떤 기자와 통화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무슨 특종 기사라도 있는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권태만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날카롭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서진은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권태만은 자신의 허락 없이 박 전무가 언론과 접촉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불쾌했다. 그는 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즉시 박 전무를 호출했다. 서진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권태만은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질문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박 전무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한 번 시작된 보스의 의심을 완전히 거두게 할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워졌다. 권태만과 박 전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난 순간이었다. 서진의 계획은 이제 막 1단계를 통과했을 뿐이었다. 권태만과 박 전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날이 갈수록 두꺼워지고 있었다. 권태만은 박 전무의 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의 눈빛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읽으려 했었고, 박 전무는 그런 보스의 의심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더욱 충성스러운 척 연기해야 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권태만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예리한 칼이 되어줄 존재.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서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믿지 않았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그를 더욱 매료시켰다. 맹수를 길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사나운 맹수 앞에 던져놓는 것이다. 그는 그녀의 생존 본능과 숨겨진 능력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시험대는 라이벌 조직인 독사파와의 위태로운 협상장이 될 터였다. 독사파는 최근 흑룡회의 구역을 야금야금 침범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신흥 조직이었다. 그들의 두목인 독사는 잔인하고 예측 불가능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권태만은 더 이상의 출혈을 막기 위해 직접 독사와 담판을 지으려 했고 그 위험천만한 자리에 박 전무 대신 서진을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에 박 전무는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보스, 미치신 겁니까? 저 계집을 어떻게 믿고 그런 자리에 데려가십니까?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권태만은 차갑게 웃으며 그의 말을 잘랐다. 함정이라면 더 좋지. 저 여자가 정말 쓸모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 쓰레기인지 확인할 좋은 기회 아닌가. 자네는 조직이나 잘 지키고 있어. 내 허락 없이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말고. 그의 마지막 말은 명백한 경고였다. 박 전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굴욕적인 표정으로 물러났다. 권태만의 신뢰가 자신에게서 떠나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약속 당일 권태만은 서진에게 검은색의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던져주었다. 어떤 저항이나 보호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 밤 넌 내 옆에 서 있는 장식품이야.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해선 안 돼. 만약 내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른다면 넌 독사놈들의 소굴에 던져질 거다. 명심해.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세차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두려움의 기색을 띠려 했었다. 약속 장소는 폐쇄된 부두의 낡은 정비소였다. 기름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정비소 안에는 독사를 포함한 그의 조직원 대여섯 명이 먼저 와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험악한 인상에 옷 속에는 무기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독사는 권태만의 옆에 서 있는 서진을 보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권 회장, 취향이 독특하시군. 이런 중요한 자리에 여자까지 데리고 오시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권태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내 여자다. 신경 꺼. 그의 짧은 대답에 독사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구역 문제와 이권 다툼에 대한 날선 대화가 오갔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테이블 아래로는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듯한 살벌한 분위기가 흘렀다. 서진은 권태만의 뒤에 조각상처럼 서서 모든 상황을 눈에 담았다. 그녀의 눈은 단순히 사람들의 얼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앉은 자세, 손의 위치, 시선의 방향,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분석하고 있었다. 독사파 조직원들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었고 그들의 손은 언제라도 품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보였다. 특히 독사의 오른편에 앉은 남자는 계속해서 불안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다. 명백한 함정의 징후였다. 그들은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 권태만을 이곳으로 유인해 제거하려는 속셈이었다.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독사는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했고 권태만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던 바로 그 순간 서진은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비틀거리며 독사가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물잔이 독사의 재킷 위로 쏟아졌다. 깍,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겁에 질린 여자가 저지를 수 있는 전형적인 실수처럼 보였다. 독사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젖은 재킷을 털어내기 위해 그가 팔을 드는 순간 재킷 안쪽에 숨겨져 있던 권총의 손잡이가 아주 짧은 순간 노출되었다. 그것을 본 것은 오직 권태만과 그의 부하들 뿐이었다. 그와 동시에
다리를 떨던 남자를 포함한 독사파 조직원들이 품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권태만의 부하들이 먼저 총을 뽑아 그들의 머리를 겨누었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난 일이었다. 정비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독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지만 저 여자 하나의 어이없는 실수로 모든 것이 틀어져 버렸다. 권태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서진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겁에 질린 채 떨고 있었다. 하지만 권태만은 알 수 있었다. 저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계산된 완벽한 타이밍의 연기였다. 독사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좀 있지. 넌 아직 멀었다. 권태만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정비소 안에서는 몇 발의 총성이 울렸다. 그날 밤 독사파는 지도부를 모두 잃고 와해되었다. 흥룡에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눈엣 가시 같던 경쟁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모든 것은 단 한 사람, 권태만이 장식품으로 데려온 한서진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였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만이 흘렀다. 권태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사실 옆자리에 앉은 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녀는 위험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부하보다도 유용한 도구이기도 했다. 그녀의 전술적인 판단력과 대담함은 그가 탐내던 바로 그것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권태만은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일부터 넌 여기서 일한다. 서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가 말을 이었다. 청소나 하는 하녀 역할은 이제 끝이야. 넌 내 비서다. 내가 보고받는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내 모든 일정을 관리해. 그림자처럼 내 옆에 붙어 있으란 말이다. 이것은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하찮은 노예에서 조직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신뢰의 증표가 아니었다. 그녀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둠으로써 완벽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권태만의 새로운 족쇄였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딴 마음을 품는다면 즉시 목을 조를 수 있는 위치, 서진은 그 의도를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순순히 받아들였다. 네, 주인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복종적이었다. 이제 그녀는 흥룡회의 모든 기밀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권태만이 파놓은 함정은 그녀에게는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누구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결의가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이제 조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뻗어 들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권태만의 비서가 된 한서진의 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의 펜트하우스 서재로 출근했고 조직의 모든 비밀이 오가는 정보의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권태만의 책상 바로 옆에 있었고 그녀는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수많은 암호화된 문서들, 해외에서 걸려오는 의심스러운 전화들, 그리고 조직의 자금 흐름이 담긴 장부까지. 흥룡회의 신경망이 그녀의 손끝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권태만은 그녀를 끊임없이 시험했다. 그는 일부러 모순된 지시를 내리고 그녀의 반응을 살피거나 복잡한 암호문 해독을 요구하며 그녀의 한계를 떠보았다. 하지만 서진은 수년간 국정원에서 훈련받은 최정예 요원이었다.
그녀는 놀라운 기억력과 분석력으로 모든 과업을 완벽하게 처리해냈고, 때로는 권태만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고 한 발 앞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녀의 능력은 권태만에게 경이로움과 동시에 깊은 의구심을 안겨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은 콜롬비아의 칼리엔테 카르텔로부터 온 암호화된 이메일을 가로챘다. 표면적으로는 아보카도 수입에 관한 무역 서류였지만 그녀는 그 안에 숨겨진 패턴을 발견했다. 아보카도의 수량, 선적 날짜, 항구의 좌표, 이 모든 숫자들을 특정 공식에 대입하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그것은 흑룡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수 계획이었다. 수조 원대에 이르는 마약이 군용 부품으로 위장되어 부산항을 통해 들어올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정점에는 검은 장부에서 보았던 이름, 서재혁 부장검사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세관의 검사를 무력화시키고 마약이 국내에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뒤를 봐주는 대가로 막대한 지분을 약속받았다. 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의 마약 거래가 아니었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 자체가 거대한 범죄의 공모자가 된 썩어빠진 카르텔의 실체였다. 이것만 터뜨린다면 권태만과 그의 비호 세력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서진이 이 거대한 계획의 실체에 접근할수록 그녀를 향한 박 전무의 의심과 견제 또한 극에 달하고 있었다. 박 전무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극도의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권태만이 없는 틈을 타 서재로 들어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너 같은 년이 감히 보스의 서재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꼬리치며 아양이나 떨어보스의 눈을 흐리게 하는 거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서진은 그의 도발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박 전무의 의심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을. 그는 권태만처럼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거나 그녀를 시험하며 즐기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조직의 안정만을 생각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할 인물이었다. 그는 권태만 몰래 부하들을 시켜 그녀의 과거를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고아원 기록부터 시작해 그녀가 거쳐갔다고 알려진 모든 장소의 기록들을 샅샅이 훑었다. 시간이 없었다. 마약이 부산항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서진은 자신의 껍데기가 벗겨지기 전에 외부와의 연락을 시도해야만 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감옥이었다. 모든 통신은 감청되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 카메라에 기록되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 있었다. 그녀는 며칠간의 관찰 끝에 단 하나의 사각지대를 찾아냈다. 그것은 펜트하우스로 들어오는 식자재를 검수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하의 작은 창고였다. 감시 카메라는 창고 입구까지만 비추고 있었고 내부의 움직임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그녀는 권태만에게 최고급 와인이 보관된 지하 와인셀러의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다. 그녀의 완벽한 업무 처리에 익숙해진 권태만은 별다른 의심 없이 허락했다. 지하 창고로 내려간 서진은 폐기물 박스 안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특수통신 장비를 꺼내 들었다. 국정원 시절 사용했던 비상 연락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연락책이자 과거의 동료였던 강민준 팀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세일엔 지원 요청. 초읽기. 몇 분 뒤 약속된 암호로 답장이 왔다. 좌표 전송. 서진은 재빨리 흑룡회의 마약 거래 계획, 장소, 시간, 그리고
서재혁 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압축하여 전송했다. 그리고 통신 장비의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한 뒤 다시 원래 자리에 숨겨두었다. 모든 과정은 5분 안에 끝났다. 그날 밤 그녀는 강 팀장과 다시 한번 비밀리에 접선했다. 접선 장소는 그들이 신입 시절 함께 훈련받았던 지금은 폐쇄된 사격장이었다. 서진은 권태만의 차를 직접 운전해 심부름을 가는 척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강 팀장은 몇 년 사이에 훌쩍 늙어 보였다. 그는 서진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한서진, 너 미쳤어? 어떻게 혼자 그런 곳에? 서진은 그의 말을 끊었다. 시간 없어, 팀장님. 내 계획을 들어줘. 그녀는 자신이 구상한 다층적인 역습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거래 당일 서재혁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 내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특수수사팀에게 현장 정보를 흘려 급습하게 만든다. 둘째, 동시에 자신이 촬영해 두었던 뇌물장부 사진 파일을 주요 언론사와 검찰 내부 감찰과의 익명으로 제보하여 터뜨린다. 셋째, 자신은 현장 내부에서 혼란을 유발하여 권태만과 조직 핵심 인물들이 단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발을 묶는다. 강 팀장은 그녀의 대담한 계획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자살 작전이나 다름없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내가 팀을 꾸려서.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내부 첩자가 있어. 공식적인 작전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 이건 나 혼자 끝내야만 해. 팀장님은 내가 보낸 정보를 전달하고 외부에서 판을 흔들어주기만 하면 돼. 날 믿어.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강 팀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박 전무의 집요한 추적은 마침내 작은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가 조사하던 한서진의 고아원 기록에서 한 장의 단체 사진이 유독 낮고 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인물의 얼굴을 훼손한 것처럼. 그는 전문 복원 기술자에게 그 사진의 복원을 의뢰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복원된 사진을 받아보고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지금의 한서진과 똑같았다. 그런데 그녀의 옆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인자한 미소로 함께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10년 전 흑룡해와의 총격전에서 순직한 강력계 형사 한정호였다. 한서진은 그의 외동딸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목적은 처음부터 복수였다. 박 전무는 떨리는 손으로 권태만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거래 당일 부산항의 하늘은 먹구름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 으르렁거렸다. 1년 전 그날 밤처럼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권태만은 약속 장소인 7번 부두 창고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말없이 시가 연기를 내뿜었다. 그의 옆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한서진이, 그리고 조수석에는 평소와 달리 극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 전무가 앉아 있었다. 박 전무의 주머니 안에는 복원된 사진 한 장이 마치 불덩이처럼 그의 허벅지를 태우고 있었다. 그는 아직 권태만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 엄청난 사실을 보스에게 알리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배신자를 처단하여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의 불타는 저기가 담긴 시선이 백미러를 통해 서진에게 몇 번이고 밝혔지만 그녀는 창밖의 풍경만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고요한 수면 아래의 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모든 계획의 방아쇠를 당길 순간이 바로 오늘 밤이었다. 창고에 도착하자 콜롬비아에서 온 카르텔의 간부들이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군용 부품이 담긴 것으로
위장된 수십 개의 대형 화물 상자들을 가리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권태만은 부하들에게 내용물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상자가 열리자 정교하게 포장된 코카인 덩어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순도 높은 백색의 가루가 발산하는 죽음의 향기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웠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카르텔의 대표가 태블릿 PC를 내밀며 전자 서명을 요구했다. 자금 이체가 완료되면 거래는 끝나는 것이었다. 권태만이 펜을 들어 서명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서진은 그의 뒤에 서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주머니 속의 소형 버튼을 눌렀다. 외부의 강민준 팀장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다. 작전 개시.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울렸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박 전무가 권태만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다. 보스, 잠시만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내 권태만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이 여자의 정체를 아십니까? 이 여자는 10년 전 우리 조직에 의해 죽은 한정호 형사의 딸입니다.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접근한 겁니다. 그의 외침은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 권태만의 눈이 사진과 서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뇌리에서 모든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그녀의 굴하지 않던 눈빛, 비범한 능력, 절묘한 타이밍의 실수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극의 일부였다. 그가 길들였다고 생각했던 야생마는 사실 그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호랑이였다. 배신감보다 더 큰 지독한 모욕감이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내년이 감히 나를. 그의 분노가 폭발하려던 순간 서진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진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권태만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지난 1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불꽃처럼 터져나왔다. 증오, 분노, 그리고 차가운 살해. 그래, 내가 한서진이다. 그리고 내 놈들의 제국은 오늘 밤 여기서 끝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총성보다도 날카롭게 권태만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서진이 미리 설치해둔 원격 전력 차단 장치가 작동한 것이었다. 동시에 창고 밖에서 수십 개의 경찰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직원 중 한 명의 휴대폰에서 긴급 속보 알림이 터져 나왔다. 속보, 서재혁 부장검사, 국제범죄조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 카르텔 조직원들은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하고 총을 꺼내 들었다. 권태만의 부하들 역시 어둠 속에서 소리치며 응사 준비를 했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박 전무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서진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내년 때문에, 너 때문에 모든 것이 끝장이야. 그는 오직 그녀를 죽여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암흑과 섬광, 총성이 뒤섞인 지옥도 속에서 두 사람의 처절한 격투가 시작되었다. 박 전무는 거친 힘으로 그녀를 제압하려 했지만 서진의 움직임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녀는 그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관절을 꺾었고 그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를 벽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감정이 배제된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기술의 집약체였다. 내 놈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된 거야. 그녀는 박 전무의 목을 조르며 차갑게 속삭였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심판이다. 박 전무는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정의라는 이름에
혹은 복수라는 이름의 냉혹한 집행자의 눈이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결국 그녀의 강력한 타격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 사이 경찰 특공대가 창고의 문을 부수고 진입하기 시작했다. 꼼짝 마라.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확성기를 통한 경고와 함께 최루탄이 터지고 섬광탄이 어둠을 갈랐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경찰과 조직원들 간의 총격전으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권태만은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년에 걸쳐 피로 쌓아 올린 자신의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단돈 30파운드에 사왔던, 하찮게 여겼던 그 여자가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할 독을 주입했다. 그는 분노에 차 소리치며 총을 꺼내 서진을 향해 겨누었다. 하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특공대의 총알이 그의 손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 고통과 함께 총을 떨어뜨린 그는 무력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총격전은 경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금방 끝이 났다. 생존한 조직원들과 카르텔 조직원들은 모두 수갑이 채워졌다. 창고 안은 자욱한 화약 연기와 피냄새, 그리고 패배의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이 모든 광경의 중심에 섰다. 그녀의 옷은 찢어지고 얼굴에는 상처가 났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특공대원들에게 포위된 채 무릎 꿇고 있는 권태만의 앞으로 다가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권태만의 눈에는 패배와 증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경악이 뒤섞여 있었다. 서진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만족감은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차가운 안도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잿더미 위에서의 마지막 대면만이 남아 있었다. 화약 연기가 거치고 난 창고 안은 차가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경찰 특공대원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지직거리는 소리, 그리고 체포된 조직원들의 절망적인 침묵이 뒤섞여 기묘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한서진은 이 모든 광경의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었다. 그녀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맑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두 명의 특공대원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무력하게 무릎 꿇고 있는 권태만. 지하 세계의 제왕이라 불리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서진은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권태만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함께 자신을 완벽하게 파멸시킨 존재에 대한 기이한 호기심만이 번뜩였다. 재미있었나? 권태만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특유의 오만함은 여전했다.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기분이 어땠지? 내 제국을 내 손으로 직접 박살내는 것이 꽤나 짜릿했을 텐데 결국 너도 나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야. 파괴를 즐기는 괴물. 그는 그녀를 자신과 같은 존재로 끌어내리려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서진은 그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다른 점이 뭔지 아나? 난 이유가 있어. 당신 같은 인간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이유. 당신은 오직 자신의 탐욕과 지루함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했지. 이건 게임이 아니야, 권태만. 이건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일 뿐. 그녀의 말에 권태만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대가,
정의, 그런 것들이 정말 존재한다고 믿는 건가? 이봐, 한서진. 넌 날 무너뜨리기 위해 내 방식대로 싸웠어. 속이고, 이용하고, 파괴했지. 내 손에 묻은 피는 내 것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나? 그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가 틀리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괴물을 잡기 위해 그녀 또한 심연을 들여다보아야만 했다. 그래, 내 손도 더러워졌지. 서진은 담담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난 그 더러움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거야.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위해서. 당신은 그 무게를 평생 이해하지 못하겠지. 그녀의 대답은 그의 마지막 심리적 공격마저 무력화시켰다. 권태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힘으로도, 지략으로도, 그리고 신념으로도. 그때 창고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서진아, 강민준 팀장이었다. 그는 착잡한 표정으로 엉망이 된 그녀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미안함, 그리고 존경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어. 그 따뜻한 한마디에 지난 1년간 강철처럼 버텨왔던 서진의 감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권태만과 박전무를 포함한 흑룡회의 핵심 간부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콜롬비아 카르텔 조직원들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다. 서재혁 검사의 구속은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검찰은 자체적인 대규모 감찰에 착수하며 부패의 뿌리를 도려내기 시작했다. 한서진이 쏘아 올린 작은 공 하나가 거대한 눈사태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며칠 후 서진은 조용한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작전을 끝으로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팀장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국가의 요원 세이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한서진일 뿐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을 보며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서진아, 아빠는 네가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쁜 놈들 잡는 건 아빠 같은 사람들이 할 테니 넌 그저. 아버지는 그녀에게 평범한 행복을 빌어주었지만 세상은 그녀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아버지의 길을 따라 피와 셔연이 자욱한 길을 걸어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태어나던 날 그녀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유해가 안치된 추모 공원을 찾았다.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안함도 원망도 자랑스러움도 아니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여정이 끝났음을 고하는 담담한 보고였다. 그녀가 비석 앞에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 돌아설 때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해결은 경찰 특수수사팀의 공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존재는 국가 기밀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지워졌다. 그녀는 이름 없는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태만의 말처럼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다. 정의는 때로 아주 큰 대가를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이른 새벽, 서진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의 발코니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밤의 장막이 걷히고 도시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과거의 악몽이 때때로 그녀를 찾아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왔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를 올가매던 복수라는 이름의 족쇄는 이제 사라졌다. 그녀의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삶이라는 것. 태양은 마침내 잿더미 위로 떠올라 새로운 새벽을 비추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그녀의 인생에 마침내 아침이 찾아온 순간이었다.